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안내 드릴 저는 이재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님은 작년부터 이 민주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기사를 하셨던가요? 네, 아버지. 네, 그때 5.18 때 그 기억이 남으셔가지고 집에다 이런 차를 계속 가지고 있다. 5.18 때만 이렇게 방문객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 이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다시 지금 대전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네, 대전에 살고 계시는데 일부러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기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 한 네 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예, 네 분. 또 다른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경기도요? 예. 부산. 또, 네. 작년에는 제가 차를 타보니까 제주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울산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5월달이 되면은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차를 잘 타셨습니다. 오늘 몇 차례 지금 있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첫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잘 타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선 코스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어떤 코스 가시는 줄 혹시 아세요? 예, 양민 학살 지역을 이렇게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을 한번 가서 지형을 직접 이렇게 보시면은 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양민 학살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송암동 지역과 준암마을 지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두 군데를 지금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군데는 두 군데뿐만 아니고 광주교도소 부근에서도 그랬었고, 또 광주 변전소라고 해가지고 저 서울 쪽에서 광주에 들어오다 보면은 문암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암동에 광주 변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몇 분이 이렇게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었습니다. 이하고 또 상무대 쪽에 상무대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 상무대로 나가는 중간 지점을 군인들이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국군 통합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병원 탈환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군인들이 작전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많은 민간인들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하고 그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군데를 꼽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지역이 송암동 지역하고 준암마을.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차를 그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80년 5.18 때도 딱 이런 날씨였습니다. 우선 저를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80년 5.18 당시에 전남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부각을 해서 3학년 학생이었는데 총학생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학생회 기획실이라는 데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돌아가는 것을 거의 매일매일 체크하고 분석하고 해서 학생들 시위하고 그런 것을 작전을 짜고 우리들 나름대로 그랬었죠. 학생들이. 그래서 비교적 상황을 그때 정부 쪽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동향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5.18이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5.17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총학생의 간부들이 다들 지명수배가 내려가지고 다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생체로 비밀리에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이름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별로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현장에 남아서
한번 지켜보기로 하면서 그 상황들을 쭉 같이 따라다니고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기 들고 항쟁을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일반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만 해도 근데 계엄군들이 투입이 되면서 갑자기 엄청 그 상황이 악화가 됐던 것이죠. 지금 이 마이크 상황이 조금 안 좋죠? 옛날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양해하시고 꼭 이게 1980년대 차하고 똑같은 지금 구조도 똑같고 오늘 날씨도 보니까 날씨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끝까지는 잊지 않았고 지금 끝까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증언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5월 21일 날 집단 발포 상황까지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5월 22일 날 도청이 시민분에게 이렇게 접수가 됐을 때 제가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청 상황실에서 이틀간 그 상황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도청을 이렇게 빠져나왔었는데 그날이 우리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제산 날인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며칠간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잠이 툭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형님이랑 누님이 보따리를 싸놓고 너는 여기 있다가는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여기 광주교도소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넘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서 보니까 나가는 사람들은 통과시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리고 그 군인들 숫자가 광주교도소가 저쪽으로 쭉 내려다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는 그 총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다. 그때는 막 다들 부장을 하고 싸우는 상황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 구성을 거쳐서 서울로 갔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도청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5년 뒤에 저도 이제 가서 감옥을 1년 동안 살고 나왔고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1985년도에 이 사실을 책으로 기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최초로 기록을 했습니다. 혹시 그 책 이름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그 책 읽으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예. 그 책을 제가 초고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행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바빠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작년에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저도 한번 참여를 해서 해보니까 그 차에 타신 분들이 너무 그 반응들이 뜨거웠고 또 생각보다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 기사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해가지고 대전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썼고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그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책을 처음에 나오자마자 한 2만 권 뺏겨버리고 황석영 작가는 붙잡혀가고 또 그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 사장도 붙잡혀가고 그랬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지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우리나라에서 팔린 책 중에서 성경책은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을 거라는 그런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책이 팔리고 또 복사를 해서 그때는 막 서로 읽어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 진실을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 책을 배포를 하는 서점 주인들이 또 붙잡혀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이 이어졌었는데 아무튼 그 책을 읽어봤던 분들은 기억이 6월 항쟁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85년도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나왔고 87년도에 6월 항쟁이 2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가지고 그 엄청나게 최루탄이 부러지는데 그 최루탄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면서 승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정판을 이렇게 냈을 때는 너무 왜곡이 심한 거예요. 5.18에 북한군들이 와서 그랬다라고 하도 그랬으니까 이 왜곡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마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호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를 또 그렇게 제가 다니던 회사를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 3개월 그때 가서 또 살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지켜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이름을 내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도 항상 조마조마해요. 또 이러다가 언제 저 사람들이 또 채갈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개헌 24년 12.3 내란이라고 규정된 그 개헌이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한 40년 정도, 44년 정도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 전에 35년 동안에 10번이 있었는데 개헌이 5.18 이후에는 딱 한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87년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헌법 때문에 개헌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 헌법 때문에 12.3 내란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5년 동안에, 44년 동안에 그 개헌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5차례나 개헌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던 것이죠. 그만큼 완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꼭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그런 군사적인 활동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여기에 계신 젊은 분들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에 태어났거나 혹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잘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처럼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백운동을 지나서 이제 곧 송암동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5분쯤, 3분 정도 가면 혹시 영화 김군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김군 영화에서 최종 김군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곧 있으면은 유곽도로가 교차되는 그 밑에 지점인데 그 부분이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1980년 5월 24일경에 5월 24일경이 아니라 5월 24일 오후 1시 30분 이때 계엄군들이 외곽을 차단을 하고 있었죠. 광주 외곽을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었는데 저 주남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11공을 가르치는 모든 훈련을 다 가르치는 그 조교들이 많은데 그 조교들이 거기에다가 방아선을 치고 시민분들이 오면은 그걸 막으려고 거기에다가 그걸 무반동총을 배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장갑차가 나타나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한 100m 전방에 오니까 그걸 쏴버렸던 거예요. 그 시민을 오인했던 것이죠. 그만큼 자기들끼리 군 부대가 이동을 하면 서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연락을 안 하고 한마디로 작전이 개판이었다는 거죠. 계엄군 중에서 방금 그 무반동총을 쏘는 쪽은 전교사, 전투교육 사령부 쪽 군인이었고 강한 쪽은 공수부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에 탑승을 했던
장교 거기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지금 여기인데요. 여기 왼쪽 지금 집 한 채 있는 코너에 있는 집이 그 김군이 사망했다는 장소입니다. 이 마을은 아까 그렇게 자기들이 당하고 나니까 이 마을에 보복 사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주위에 온 사람들이 전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마을에다 대고 막 총을 쏘기 시작하고 전부 손 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갑자기 이 마을은 완전히 그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었어요. 많은 숫자가 없어가지고 이 마을에 사람들이 전부 6.25때 전부 다 밖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손 들고 이제 막 두드려 맞고 그들은 좀 기다려서 바로 쏘아버리고 해가지고 청년들 4명이 그 마을에서 잠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튕겨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행사를 시켜버리니까 부모들이 눈이 돌아버리죠. 그래가지고 막 그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88년도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증언을 하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마을 그 시내에서 벌어진 일 같으면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워낙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진행이 돼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전체적인 실체가 40년 지나면서 밝혀졌던 겁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이상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사망자 숫자가 너무 달라요. 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한 숫자는 한 9명 정도라고 지금 그러는데 군인들이 9명이고 민간인이 죽은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을에 삽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최소한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영화에 등장하는 군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신동수 부대로 참가했다는 대위인데 그 사람이 최근 바에 자기는 30명을 내 눈앞에 죽인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사람은 지금이 좀 불려질 것 같다는 느낌이 받긴 한데 왜냐하면 그 정도 숫자 같으면은 그 뒤에 전부 조사를 경찰에서 했었거든요. 경찰을 신고를 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정도 숫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느 정도 빨리 진상이 분명히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송암동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암마을 쪽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지금 가는 길은 조금 지나면 다시 11공수가 왔던 11공수가 이동했던 것하고 반대 코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1공수가 준암마을에 있다가 여기 송암동을 거쳐서 광주 비행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5월 26일날 밤에 도청을 그 부대가 공격을 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반대 코스로 잠시 후에 어디서 그 저수지에 삭살이 이루어졌는가를 그 장소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송암동 해설을 하는 데서 질문사항이나 있거나 이야기하시면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없어요? 예. 예? 뭐라고요? 재판이. 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금 아까 그 사람들이요. 아까 그분들 그 사람들은 당시 이제 11공수 공수 여단장이 최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파키스탄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죽었어요. 지금 죽어가지고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재판이 열리고 그러게 되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반대 방향으로 군인들이 오는 방향 반대 저쪽에 여러분들 좌측을 보시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옛날 도로가 쭉그 아파트 앞으로 예전에는 아파트가 저기 저 아파트 앞으로 나는 도로를 타고 아까 우리가 갔다 지금까지 쉬운 7대의 차량이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갔고 근데 여기가 바로 그 건물 지어졌던 자리가 이쪽에 건물 있는 이쪽 여기가 그때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 위에 도로가 한국가 30m 정도 근데 여기가 되고 학생들이 꼬마들이 목욕을 거기가 되고 축제를 해버리니까 여기 와서 본 사람들 다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날도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안 보여서 그랬다는 거고 시민분들이 나타나서 그랬다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 명백하게 시민분들이 여기는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여기가 위험하니까 시민분들도 오지를 안 했어요. 왜 같지? 이게 그런 재판이 진행되게 하려면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성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났는데 워낙 내란 사태가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관심사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이제 다시 5.18 재단 같은 데서 다시 이제 기자가 물어보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설명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시다시피 이 5.18에 대한 진실은 단 하나도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그게 없어요. 전부 국민들이 다 시민들이 다 나서서 자료도 시민들이 만들고 기소도 국민들이 나가서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에 맡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위를 벌이고 그러면서 다시 전격적으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처벌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의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치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국민들이 힘이 강해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때까지는 그때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국가폭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이렇게 5.18만 다른 것보다도 5.18만 되고 이렇게 왜곡이 많이 진행이 되느냐. 이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후계자들이 자기들이 잡게 되고 자기들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을 노출시키는 일을 협조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 은폐시키려고 덮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면 그때 또 많이 못해서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가 이루어졌던 것도 8년이 지난 뒤에서 알려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청문회 때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송암동과 주남마을 여기 주남마을 다 와갑니다. 이렇게 와가는데 이쪽에 또 차를 타고 돌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겠거든요. 여기도 이제 주남마을 왼쪽이 주남마을인데요. 그래서 그 주남마을 앞에서 차를 하려고 했는데 저쪽에 보면 지금은 이쪽에 아파트가 오른쪽에 들어서 그때는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화순가는 길목입니다. 화순 지금 이 많은 차들이 가는데 화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화순으로 굉장히 많죠. 이 왼쪽에 있는 마을이 주남마을인데 이 주남마을 안쪽으로 가면은 11공수하고 7공수가 있어서 주둔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길을 차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쪽을 화순을 여기를 차단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넘어가다가 미니버스 또 한
20년 정도 탈 수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에 탔던 사람 중에 18명이 탔다고 그러는데 한 명 살고 나머지 17명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치가 않아요. 13명이다 뭐 15명이다. 그 중에서 3명이 생존을 했었는데 이 마을 전적으로 그대로 훑고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2명을 부상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을 어차피 살려놔봤자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다 안매장을 해버리니까 근데 한 사람만 크게 부상을 입지 않고 손에 부상을 입었던 홍금숙 씨라고 그 여성분만 그 여고생이었는데 그 사람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말을 못 얻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를 지금도 무서워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증언을 하게 돼요. 그 증언을 여기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니까 그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니까 그때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유승민 씨 아버지 있잖아요. 유승민 국회의원 아시죠? 그 사람 그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그 사람 아버지가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홍금숙 씨한테. 그래가지고 막 그 지금도 영상이 있는데 그때 그 질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당신이 그 여고생이었는데 왜 그 미리를 갔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시민분들하고 어울리면은 그런 것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청문회장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지금도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 홍금숙 씨라는 분이 생존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그 차에서 있었던 꼭 이런 차죠. 여보당 넘어가죠. 완전히 그냥 몇 차례씩 그 맞아버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숨이 붙어있어요. 홍금숙 씨는 숨만 손바닥을 맞았어요. 그리고 3명이 숨이 붙어있었던 세 사람이 두드려 들었는데 그 중에서 홍금숙 씨만 살아가지고 이제 선부대로 헬기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이도 어려운 걸 겪었어요. 왜냐면은 진실을 목격해버린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말을 들어도 없지만 계속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버리고 그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이야기는 원한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당시 여기 바로 이 지점인데 생각도 지금 돌아가는 이 부분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를 경우에 신나로 했어요. 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엄마가 10살 정도 먹은 친구들이 날씨가 이렇게 딱 더우니까 이 옆에 개울물이 있습니다. 부산에 새로 내려온 개울물이 있는데 거기에 목욕을 하러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총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못 쏴가지고 친구가 다리를 맞았어요. 윤춘학이라고 지금 5.18 국립묘지에서 조경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도 이제 거의 우리가 다 끝나가니까 사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 판매 향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 역시 그 책을 보고 자기 소설을 썼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책을 쓸 때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주가 이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 미디어들이 광주를 주목을 하면서 저에게 뉴욕타임스나 한국 ABC 방송, 국영방송 이런 데 인터뷰 요청이 막 들어오고 이게 2024년 10월, 11월 달 노벨 문학상 받는다고 할 때 광주 때문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는다는데 광주에 대해서 책을 썼다면서 제가 보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며칠 안 지나가가지고 12.3 내라인 터지니까 또 이제 바로 그 기자들이 다시 보자고 해가지고 1번을 세계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미국 이런 데 할 것 없이 전 세계 미디어들이 광주를 막 이렇게 찾아오면서 많은 특히 요즘은 한강 작가 영향 볼수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여러 증언자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거기에 이제 촬영을 해갖고 증언을 하는 비디오 촬영이 보시면 기다려보고 그 이름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지금 광주는 바로 이 지역에 보시면 저 왼쪽으로 내가 여러분의 왼쪽이에요. 그 지점에서 혹시 헌혈을 하러 가다가 총을 맞았다는 여학생이 박국이라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망한 현장 기독병원에 헌혈을 하러 5월 21일 날 근데 그날 이 집단 발포가 벌어지고 기독병원에 환자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혈을 하러 가야겠다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갔다가 자기 집이 이쪽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헌혈을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가지고 헌혈을 다 끝나버려서 병이 없는 겁니다. 아무 병이 없으니까 돌아갔다 내일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로 병원 차로 각자 집을 위험하니까 실어다 주겠다고 적신자 표시가 되어 있는 차에 탑승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이 길 쪽에서 계속 장갑차가 지나가면서 총을 양쪽에다 쏘면서 지나가는 거고 그게 뭐였냐면 5월 21일 날 오후 5시에 전남도청을 지키던 병구들이 도망을 가면서 양옆에 그 시민군들이 있을까 봐서 거기다 대고 막 총을 쏴댔던 거예요. 근데 그 총에 맞았던 것이죠. 그 차에 있었던 사람이 그 차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그 박금이라는 사람이 그 총을 맞으니까 이 사람을 바로 싣고 병원으로 또 갔죠. 기독병원으로 가니까 그 기독병원 간호사나 의사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니 방금 전에 헌혈하겠다고 온 여고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총을 맞아 죽어가지고 들어오니까 비참한 상황이 이어지고 곳곳에 광주는 당시 곳곳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쪽에 이쪽이 지금 전남대 병원이고 이 전남대 병원에도 당시에 이쪽이 왜 저 입장에서는 이쪽이 조선대입니다. 조선대가 11공수와 7공수가 조정을 해 있었고 여기가 전남대 병원이었는데 전남대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중상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그 전남대 병원 기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응급실에 들어온 사람들 이름하고 부상을 당했던 부위들 이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봅니다. 미얀마 사태 같은 것들 우리가 뭐 흡사하잖아요.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의 경험을 찾아보면 우리가 뭐 거기 가서 같이 총을 들고 싸워줄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나라들도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 뭐 40 몇 년도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렸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5.18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함재행이 국가폭력을 이겨내고 세계적으로 공일반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위상을 붙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노벨상을 이렇게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벨상을 한강 작가가 받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는 거쳐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고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40여 년간의 걸친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이며 또 학생들이며 문신하며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숫자가 100여 명을 훨씬 더 넘어요. 숫자를 세보면 그만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원 묘역이 일부는 묻혀있고 또 일부는 서울 모란 묘역에 민주 묘역에 이렇게 묻혀있고 또 전국에 곳곳에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 국립묘지 같은 것도 흩어져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온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물론 광주가 90점이 되기는 했지만 광주만 해가지고는 절대 그런 성과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온 국민들이 특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주 현장을 다시 찾아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지난 12.3 내란 때 서울에 계신 분들 같으면 혹시 가셨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 그때 새벽에? 아마 찾아가셨을 것 같은데. 네, 대전에서 가셨어요? 대전에서 버스 몰고 이 부산 가셨다면 이런 국민들이 곳곳에가 이렇게 산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다시 그렇게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또 그러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민주 사례를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5.18 때 그 비참했던 상황만 안 일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진상규명과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국민들의 힘들이 합해졌는가 이 과정들도 우리가 같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이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민주화를 지켜나가고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민주화 역사를 앞으로 자료도 좀 많이 만들고 또 각 교육청에서 교육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만호이라는 사람 아시죠? 저는 지만호이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만호이는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저를 그냥 그렇게 공격을 했었고 또 괴롭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또 감옥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죠. 이게 5.18 때 북한군이 와서 그랬다고 하도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다 와서도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약간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책이 15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장표만 달리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을 전부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원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우리가 자료집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그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요즘은 개인들이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에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북한군이 와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상에서 발견을 하면은 우리가 배포한 매뉴얼을 보고 여기에 그 매뉴얼이 재판에서 확정된 표현들이거든요. 증거로 인용된 것이니까 그 재판 몇 년도 재판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그거 딱 그거 문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지고 해버리면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일부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야지 광주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다들 관심을 가지고 아무튼 오랜 시간은 아니죠.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으면 됐고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